느낌으로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예, 유민 아빠 김영호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월호 희생자 유민이 아빠 김영호입니다. 예. TV에서 그 매번 그 조체한 모습, 수염 이렇게 많이 난 모습, 또 바짝 말라 있는 모습만 보다가 직접 이렇게 또 뵈니까 굉장히 이제 건강은 완전히 돌아오신 것 같아요. 네, 괜찮죠?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예, 예. 근데 회복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회복되는데 지금 시력이 좀 나빠진 거. 아, 시력. 아직 안 돌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억력 같은 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기억력 같은 거는. 그리고 이제 기력이 여자 몸처럼 돼 있다는 거. 그래요? 예. 아직 뭐지, 그거? 옛날에는 운동하고 막 해가지고 여기인데 한 이틀, 3일 좀 힘들게 어디 동구차도 가서 이번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피로가 안 풀린다고요. 보통 한 이틀 잘 때도 있고 계속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뭐 모든 국민들이 같이 느꼈을 텐데 세월호가 이제 3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다들 처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마 근데 우리보다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고 또 슬픔도 더 컸을 것 같은데 세월호가 떠오르는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처음에 이제 해역에 딱 도착했어요. 아침 7시에 한 50분경 됐을 거예요. 도착해서 딱 본 다음 그 상황이. 근데 수면 위로 올라올 때가 4시였고 7시 반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죠. 저 안에서 또 유민이가 마지막 생을 했던 곳이고 처참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슬프면서도 어떻게 보면 기뻐해야 될 건지 그러면서 정부가 원망스러웠어요. 참 허무하고 이렇게 빨리 인양할 걸 왜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게 그렇죠. 했는지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 유족분들 언론과 인터뷰한 거 보니까 세월호 떠오르는 모습 보면서 기쁘지만 참담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뭐 정말 딱 맞는. 어떤 심정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제일 괴롭대요. 그러니까 예. 유가족들이. 안 그렇겠어요. 예. 근데 또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아니 이렇게 쉽게 올릴 걸 어떻게 보면 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저는 이번에 그 세월호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대한민국 언론이 언제부터 세월호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지? 뭐 종편 뭐 연합뉴스 뭐 ITN MBC 뭐 온통 세월호 얘기만 하더라고요. 아니 왜 진작에 좀 관심을 가져주지 이제 와서 저럴까? 이것도 박 대통령의 뭐 수사 탄핵과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유가족이니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예. 계속 왜곡하고 음해하고 폄훼하고 비하했기 때문에 왜 조사받는 날 22일 날 꼭 날짜가 맞췄을까 그렇게 맞았을까 맞아 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네이버 인터넷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박근혜 조사했으니까 그날 계속 시끄러워하잖아요. 며칠 동안 너무 조용하고 세월호 얘기가 전면을 다 차지했다는 거, 뭐 이런 뉴스 봤을 때 그리고 세월호에 언제부터 이 조사 계획서가 나왔는지 그 의심들을 물어봤어요. 변호사님한테 그랬더니 이게 계획서가 인양하겠다 계획서가 나온 게 3월 초였대요. 그러면 또 박근혜가 이제 조사 받는 시기에 맞춰서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조 변호사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그 세월호 인양이 작년 여름에 인양한다고 상하이 셀비지에서 그렇죠. 또 해수부에서 얘기했죠. 네. 그게 계속 9월, 10월, 12월로 미뤄지면서 이제 이렇게 넘어왔는데 국민들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부러 안 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유야 많겠죠. 본인들이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하지만 자기 자식이 거기 그렇게 있다면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안 했겠죠. 올렸겠을까요? 방송에서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분들한테 제가 비판의 일가를 날리는 이유가 자기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3년 동안 어쨌든 언론도 되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꼴보기 되게 싫은데요. 이때까지는 되게 방치하고 박 대통령 얼굴 눈치 보면서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눈치 보면서 보도 안 하다가 탄핵되니까 이제 막 서로 앞다퉈 관심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세월호는 3년 동안 바다에 있었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얄밉습니다. 정 의원님 모든 국민들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태를 보면. 근데 또 저 분석이 맞을 수도 있는 게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은 동안에 그 청와대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김재원 같은 경우에 세월호 끌어올리는 거 뭐 세금 낭비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당의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유민 아빠 나와 계신 앞에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가슴에 묻어라 그냥 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냐 이런 말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종합해 보면 정부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고 조직적으로 방기하고 방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박근혜가 탄핵되니까 세월호가 인양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 인용 즉시 5시간 만에 세월호 인양 계획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헌재 탄핵 인용이 선체 인양의 조건이었냐, 기본 전제였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지금 3년 동안 뭐 했냐는 거지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으면 세월호가 올라왔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심이에요. 예. 자, 그리고 손 변호사 오늘 오후에 막 속보가 떴어요. 네. 그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그렇습니다. 유골이 발견됐다. 네. 지금 8시 정각인데 지금 네. 상황은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크기가 참 이런 말씀드리기 저도 예. 죄송스럽습니다만 4에서 16cm 가량 되는 그 6조각이 발견되었다. 유골 그렇습니다. 얘기인 거죠? 예. 네, 발견되었는데 이게 그 희생자 한 명의 어떤 그 유골의 그 일부분인지 아니면 여러 명인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 뼈가 섞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발견된 장소가 굉장히 좀 논란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그 세월호를 이제 그 반잔 소식 선박에 거치를 했고 예. 그다음에 부양 위로 끌어올렸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세월호 안에 있던 그 해수 바닷물과 펄이 이제 그 함께 빠지는 이제 그 거죠? 나왔죠. 예. 흘러 나왔는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유실 방지망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희생자들의 어떤 그 유해나 유골 아니면 이제 그 유류품들이 밖으로 이제 그 분실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폭 2.5cm의 그런 유실 방지망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 사이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1cm로 이제 그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세월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동안 세월호가 인양되기 전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유실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양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된 조치를 못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다면 이제 그 인양하는 과정에서 영원히 찾지 못하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네.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뭐 배를 끌어올려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해저에 그 펜스를 쳐서 또 2차로 지금 방지막을 했다고 지금 해수부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근데 그 사실상 해수부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게요. 그 유족들은 계속 처음부터 요청을 했거든요. 유실 안 되게 신경을 써달라. 그런데 그걸 반영해가지고 그 펜스 친 게 사고 난 뒤 1년 8개월 지난 뒤로 쳤거든요. 1년 8개월이면 계절이 몇 번입니까? 근데 그 뒤로 펜스를 꼼꼼히 쳤다고 하더라도 문제인 것이 지금 사실상 본인들이 완벽하게 지금 인양하고 있다는 그 인양 작업 자체도 사실상 램프 관련된 부분 들어올리면서 알았거든요. 그 부분 열려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로 부실한 사람들이 유가족들한테 유가족들 시신 관련된 부분을 유실 없이 잘 관리하고 이렇게 방지했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믿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8개월 예. 만에 펜스를 치고 그동안은 무방비 상태였다. 무방비였죠.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초등 대응이 중요한데 1년 8개월 동안 펜스 치는 초등 대응을 안 했어. 맹골 수도에서요. 맹골 수도에서. 그 유속이 빠른 데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건져 올렸어요. 배를. 근데 거기서 반잠수식 선반에 올려놨는데 거기서 유골이 발견됐어. 예. 그러면 올릴 때 엄청나게 또 빠져나갈 수도 그럴 수 있었다는 있죠.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조대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1년 8개월 동안 무방비로 펜스를 안 쳤어. 아니 그러니까 그 후에 치면 뭐 하냐고. 안 친 것보다는 낫겠지만. 네, 법적인 이야기도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월 21일에 시행된 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게 그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제 그 업무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업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회의 업무. 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세월호의 선체 조사 이거 해야죠. 또 두 번째가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 점검이에요. 예. 또 세 번째가 미수습자의 수습, 또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에 대한 점검이거든요. 이거를 하려면은 이미 인양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예. 그다음에 선체조사위원회가 인양 작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점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양 작업이 다 된 다음에 아직도 이제 이 상황에서도 구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법을 만들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 법의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다. 게다가 아직도 이제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유골의 일부가 발견되었고 이게 추정컨대 뭔가 인양 과정에서의 어떤 그 부실한 작업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게 유가족들 또 미수습자 가족분들의 희생자 가족분들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사실 법을 좀 더 빨리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선체조사위원단 얘기하고 또 뭐 미수습자 가족들과 유족들 간에 뭐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문제는 이따가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미수습자의 이제 유골들이. 그런데 그 아까 손변 말처럼 이게 그냥 하나의 사체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러면 대조 작업, 확인 작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누구의 뼈인지. 이거 어느 정도 지금 걸린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진도 실내체육관에 있을 때 DNA 검사를 시작을 했었어요. 예. 그 동기가 뭐였냐면은 어느 학생을 찾았는데 이름표를 달고 왔어요. 아이가. 그래서 무조건 실고 가서 부모님이랑 장례 절차까지 갔어요. 예. 갔다가 이름표 딱 보고 이제 얼굴 보니까 아니야. 주머니에 뒷쯤에 또 하나 이름표가 있는 거야. 그 얘가 친구 거라 걸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또 내려왔어요. 목포까지. 아, 그래서 그때부터 DNA 내 아이 얼굴을 알더라도 무조건 DNA 검사를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계속 DNA 전부 다 해놨죠. 검사를 다 해놓고 아이들이 올라오면은 뭐 우리 유민이 같은 경우도 명찰 있고 학생증 다 걸고 얼굴이 하나도 뭐 상한 게 없어서 깨끗해요. 유민이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도 안 보내줘요. DNA 검사 확실하게 100% 하고 보내주겠다 해서 하루가 걸려 24시간. 24시간 걸리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뼈 조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뼈들이 엉켜 있을 가능성도 많고. 높죠. 왜냐하면 2014년도 10월에 황지연이가 마지막 295번째로 이제 수습해서 인양이 돼서 왔는데 이 아이가 몸이 이렇게 우리처럼 생각할 때 몸이 퉁퉁 불어 있는 게 아니라 또 성한 게 아니에요. 건질 수가 없어요. 부서져가지고. 그래서 마대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올려왔던 아이거든요. 지금 보면 3년이에요. 그 후로 2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뼈가 물살이 흘려서 다 벌써 나는 왔다 갔다 할 거라. 뼈마디가 해체됐다고 봐야 되는 네, 증상이 다 분리가 됐을 때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 해양수산부의 그 세월호 인양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또 이철조 그 추진단장이 오늘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당연히 이제 그 신원 확인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연구팀 6명이 팽목항으로 오고 있다. 지금은 이제 도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착해서 업무를 개시하는데 이제 유전자 검사는 대검 찰청하고 국과수가 이제 협력해서 진행할 것이고 소요 시간이 약 2에서 3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보통 2, 3일이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제 그 미수습자 유골은 이제 목포로 옮기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그 기자들이 하자, 그 장소는 이제 국과수가 와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그 한참 전에 이제 미수습자 가족들의 DNA를 이제 수집을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면서, 실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실물을 보면서 하는 작업 외에는 다 준비해놨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발 이제 그 추진단장의 이야기대로 좀 하루속히 좀 신원이 확인되어야 되겠고, 근데 신원 확인이 이게 그 미수습자의 어떤 그 유해 일부가 유골이 발견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수개월 동안도 조금씩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런 네. 경우에는 정말 글쎄요, 원인 조사와 이제 미수습자 유해의 수습 과정에서 어느 것에 우선을 둘 것인가라는 또 애매하고 그렇죠. 정말 안타깝고 슬픈 문제가 야기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뭐 유족들 미수습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배가 이제 떠올랐기 때문에 빨리 내 아이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미수습자 이야기하고 세월호의 다른 이야기들은요. 또 이것도 조금 이따 본격적인 방송에서 하기로 하고요. 우선 그 유민 아버님도 오랜만에 저희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의 그 순간 헌재에서 이정미 재판관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가족들도 그날 이제 헌재 앞에 다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헌재 앞에서 그 방송을 실시간 보면서 이제 헌재 앞에서 있었는데 탄핵 인용이 안 됐어요. 세월호 문제만. 세월호 문제만 됐죠. 네, 그래서 그때 다들 막 울고 또 안 됐다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 했잖아요. 청와대 압수수색도 못 하고 제대로 된 조사 출두도 안 했어요. 예. 검찰 출두도 안 하고 특검 출두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대면 조사서로만 답변을 해왔기 때문에 헌재에서 그렇게 판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제2기 특조위가 이제 저희가 이제 발족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제2기 특조위에서 그 부분의 7시간에 대한 부분과 진상규명 철저하게 이제는 밝혀야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헌재가 여러 가지 이용하면서 이 세월호 부분은 대통령 파면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실망하셨을 테고 당연히.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거 하면서 대통령 파면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다른 복잡한 심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세월호는 인용 안 됐지만 박근혜 이제 전체적으로 8대0 네. 탄핵이 됐을 때는 굉장히 기뻤어요. 네. 얼마만큼 기뻤냐면은 3년 동안 저희 가족들이 그렇게 참 음해당하고 길거리에서 힘들게 고통과 싸우면서 진짜 굶어가면서 그렇게 호소를 했었는데 그 3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걸 한순간에 위로받는다는 느낌일까요? 그래, 박근혜 탄핵됐다. 이 한 가지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현재 이정미 재판관이 읽었던 판결문의 헌법적인 직접적인 조항은 헌법 제7조였거든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그래서 실정법으로는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이걸 위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액면대로 해석하자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책임을 진다면 가장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생명을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재산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세월호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헌재에 대해서 이해를 또 한 측면은 뭐냐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없애자. 그리고 여러 가지 탄핵 사유 중에서 확실한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월호 이 부분은 지금 유인 아빠 얘기했듯이 증거, 물증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고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였잖아요. 헌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 의견은 두 분이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나마 그것이 좀 유가족들에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7시간이 밝혀지고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이런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으면 세월호 부분도 인용이 됐을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건 잘못이 없다라고 한 것이냐 여부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다라고 국회에서는 탄핵소추 의결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다고 봤죠. 그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게 당연히 피청구인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전제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볼 때는 약간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핵 사유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한 것인데 하지만 이 부분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이게 있어요.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이 사망하였고 그에 대한 피청구인,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응 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곧 법적으로 볼 때 엄격히 볼 때 생명권 보호 의무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응 조치가 미흡했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이거는 법정 이견이거든요. 예, 그리고 정 의원 말씀처럼 보충 의견이 어떻게 보면은 유족들이나 국민들의 어떤 그런 분노를 좀
다스려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었습니다. 이게 탄핵 인용 전에 만약에 이게 8대 0으로 인용이 안 되면 대한민국 헌법이야 기타 법률을 국민들이 지킬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나도 명확했고 인용이 될 거는 알았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세월호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그러면 튜브 타고 가가지고 애들 어떻게 다구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은 그런 마음으로 대통령을 뽑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2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보고 튜브 타고 가서 구하라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한테 네가 못하면 그 밑에 뭐 군인들 아니면 경찰들 통원해서 최대한 재촉이라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라 이런 요구를 한 건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꾸짖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쨌든 인용 사유는 안 됐지만 헌법이 보기에도 박 전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지적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공호보트 타고 가지고 1, 2, 3정 정장 뭐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세월호 참사가 탁 터지자마자 각 부처마다 대책위가 한 10개 정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의 이기주의 이런 말 있잖아요. 지휘권을 누가 갖냐. 뭐 해경이 가니까 해군을 막 막아버리고 못 오게 하고 왜냐하면 자기 나중에 책임 소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그럴 때는 딱 한 사람 대통령만이 교통정리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해경 총장 당신이 모든 지휘권을 다 가져. 해군 참모총장 당신이 이건 좀 해봐. 아니면 뭐 진도 그 해양 경찰서 서장 당신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뭘 해. 이렇게 지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직급이 같거나 높거나 뭐 밑에서 말을 안 듣거든요. 공무원들은. 이 계급 체계잖아. 그리고 야 우리 부처에서 이건 해야지. 왜 니네가 왜 와. 이렇게 혼란스러웠다는 거지. 예. 그걸 정리해 줬어야 돼.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보충의견에 그대로 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보충의견에 관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휴식과 개인 생활을 위한 사적인 공간이므로 그곳에서의 근무는 직무를 위한 모든 인적, 물적 시설이 완비된 집무실에서의 근무와 다르다. 그래. 그리고 또 피청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업무 시간 중에 집무실에 있지 않고 관저에 머무르게 되면 긴급한 순간에 참모들은 대통령의 위치부터 파악하여야 하므로 보고에 지장이 생길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또 국가재난 상황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 그 집무실에 없고 관저에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충의견에 적어놨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공백을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럼 나도 헌재 재판관을 해도 뭐 괜찮겠네. 헌법재판관 규정 요건도 있거든요. 아, 요건이 아니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인 거거든요. 이게 재판이라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다음 지방선거 개헌할 때 이 문제도 같이 좀 해갖고 헌재 한 2-3명 정도 그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들어갈 수 직선으로 있도록 바꿔야 됩니다. 뭐 그렇게 뭐 외국도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왜 꼭 왜냐하면 법률 전문가가 법은 도덕과 상식, 양심의 최소한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상식적이면 이거 다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 듣고요. 더 자세한 세월호 이야기는 광고 듣고 와서 계속 하겠습니다. 차가운 바다. 그러면은 다시 자 우리 방송으로 들어가서요. 뭐 세월호가 왜 이렇게 늦게 뭐 하게 됐냐 뭐 이런 건 음모론도 뭐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그것보다는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목포 신항으로 옮기는 작업이 남았는데 이 작업도 쉽지는 않다 그래요. 아마 저로도 이제 좀 빠를 테고 서해다 보니까 섬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수로도 좀 작고 이래서 그래서 굉장히 저속으로 옮길 거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도착 예정은 해수부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31일. 네, 31일 날. 30일 날 출발해서 네. 31일 날 목포 신항에 도착할 예정인데 참 이것도 무슨 얄궂은 역사의 아이러니인지 박근혜 구속 결정 시간과 도착 시간이 거의 일치할 것 같아. 그러면 목포 신항에 도착해서 이제 또 부두로 옮기는 작업이 또 필요하잖아요. 배에서 이제 옮기는 작업. 그 시간이 또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이동하는 속도는 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되게 저속으로 예. 14km 아니면 제일 빠르면 18km 정도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 또 영향을 받을 수는 그럴 수 있지만 있겠네요. 예. 어쨌든 정상적으로 도착을 한다면 뭐 한 10시간 남짓해서 도착을 하고 이제 옮기는 작업이 나중에 이제 수습하는 데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예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옮기는 것까지는 뭐 다들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선체 수색과 관련해 가지고
선체를 절단하느냐, 그대로 수색을 하느냐, 보존한 채.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수부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아까 뭐 손변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체 조사단이 꾸려지면 좋겠는데 아직 확실히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해수부랑 협의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뭐 유족들과 미수습자 가족들 간의 의견도 조금 대립되는 것 같고 이러고 있는데, 일단 그 가족들끼리 대립하는 건 어떤 이유인지 좀 유민 아버님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이제 미수습자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 아이가 우선이니까. 그렇죠. 3년 동안 기다려 왔으니까. 그래서 해수부가 절단을 해야 빨리 찾는다. 이 빨리라는 말을 계속 되새깁니다. 또 구조하고 인양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럴 구멍을 뚫고 이걸 해야지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인양할 수 있습니다. 해서 계속 미수습자한테 먼저 보고를 해주고 정보를 공유해요. 근데 이제 저희 가족들은, 유가족들은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당연히 미수습자 가족도 다 9명 모두 다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진상규명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상하이 셀비지 말고 애초에 이 선정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네덜란드 도크와이즈사라는 회사를 추천을 했어요. 또 거기 사하고 저희가 이제 가족들 가서 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기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지금 상하이 셀비지 같은 경우는 와이어로 끌어올려서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도크와이즈사하고 상하이 셀비처럼 반잠수식 선박이 있어요. 거기에도. 그래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수중에서 세워서 올리겠다. 그게 더 안전한 방식이에요. 네덜란드 도크와이즈는. 예. 그래도 이제 우리는 그곳으로 선정을 해달라 요구를 했죠. 근데 거기가 1,100억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상하이 셀비는 800억. 돈 때문에, 돈이라는 이유로 상하이 셀비지로 저희 가족들의 요구 조건을 배제하고 상하이 셀비지로 선정을 해버렸던 거죠. 상하이 셀비지는 부력제를 넣는 방식이었어요.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이 방식은 우리가 선체 훼손 없이 무조건 인양해야 된다. 왜? 세월호 뭐 CCTV든 무슨 자료든 공개 우리가 자료 요청하면은 중요한 부분은 다 삭제하고 폐기해버렸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지금 증거 자료가. 그래 남아있는 물증이 왜 침몰했는지 알려면은 선체입니다. 근데 선체를 벌써 앵커, 추진기, 뭐 모든 것들, 뭐 엔돌브이고 다 지금 절단해가지고 보령에 다 실어놔놨어요. 그럼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또 램프 또한 절단해버렸어요. 올리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절단 없이 또 인양을 미수습자 수습을 하고 싶은데, 왜 지금 절단을 해야 되냐면은 선체가 누워 있어요. 예. 누워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용이하지 않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세우기도 물 밖에서는 세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선체 부분만 객실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만 절단하겠다라는 여기 지금 요구 조건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네. 처음에 그 유가족들이 추천했던 그 네덜란드 도크와이즈 방식이 아니라 상하이 셀비지는 네. 하다가 실패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유가족들이 추천했던 그 방식으로 지금 네. 끌어올린 거예요. 다시 온 거죠. 네. 다시 온 거잖아. 원점으로 그러면서 시간이 진짜 길어졌죠. 세월이 간 거지. 네. 시간만 그냥 허비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뭐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수습자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애들 네. 보고 싶으니까 절단해서 좀 빨리 찾자는 주장이고, 그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찾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 그건. 그런데 또 이게 보존해서 수습하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단해버리면 이 진실이 같이 파묻힐 수 있으니까 좀 보존해서 찾자. 이런데 양쪽 입장이 다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누구 편을 들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네. 거 있어요.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문가가. 우리가 보통 유적지를 발굴할 때, 유물 발굴할 때 포크레인으로 파는 사람이 어딨냐. 그렇죠. 빛 같은 거 솔로 살살 이렇게 파면서 그 흙을 있잖아.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게 저는 물론 미수습자 가족 위주로 빨리 아이들을 가족 품에 돌려보내야 되니까 그게 1순위인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이 어떤 그 유가족이 그러더라고. 아니, 3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며칠 더 못 기다리겠느냐. 그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거를 배를 절단하고 막 부시고 이러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유물을 파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래서 한 번 깨지면 그 수습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조금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심조심 하면서 유물 발굴하듯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진상규명과 미수습자의 조숙한 이렇게 수습 이 두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저는 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고 해수부하고 선체조사위원단이 빨리 발족해가지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 협의를 해서 결국은 실제로 2015년에 그 대법원에서 이제 조타수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조타수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되어 가지고 재판 받았는데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타수기 때문에 조타수의 어떤 그 조작이 이게 업무상 과실이냐 여부가 이제 유죄 무죄를 가르는 핵심이었는데 대법원은 이제 이 조타수가 업무상 과실을 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밝히는 이유가 현재 그 당시에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타기의 결함 가능성이 있다. 즉 지금까지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세월호의 기계 결함에 대해서도 법원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체조사위원회가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조사를 잘해서 전문가들이 실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무엇이며 혹시라도 기계 결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결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밝혀야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미 지금 판결이 확정되어서 복역을 다 마치고 이제 석방된 경우라든지 만기 출소한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새롭게 뭐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처벌할 수는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조타수. 네. 징역석을 나와가지고 징역 살다가 암이 걸려가지고 가석방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양심 고백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세월호 3, 4층이 객실입니다. 5층이 조타실이에요. 근데 그 3층 바로 밑에 화물칸 2층 C데크가 철제로 외벽을 막았어야 되는데 천막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재판 과정에는 명기되지 않았대요. 천막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했고. 그러면 1차 침몰 원인은 아니지만 이게 배가 급속히 기울었을 때 램프로 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 천막으로 물이 확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아니 배 외벽이 철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천막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거 새롭게 밝혀. 그래서 유민 아빠가 지금 사진도 갖고 왔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래서 그걸 일일이 그 감옥에서 그렸어요. 이 부분이다. 그것이 새롭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는 그게 천막인지 아닌지 뭐 없었어요, 아예. 그럼 논쟁이 안 됐어.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거거든. 그 세월호가 지금 올라왔으니까 보면 알겠네요. 그래서 유민 아빠가 아까 그 사진을 갖고 왔어요. 진짜 천막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이죠. 여기 빨갛게 해놓은 데가. 저도 어제 이 천막으로 기사를 돼 처음 있어요. 보고 저도 트위터를 썼는데. 예. 저희가 영상 방송이 아니어서요. 여기는 판도라가 아니에요. 음성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만 보시고. 이게 그러면은 세월호를 이제 증설했잖아요. 네. 그 증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비리라든지 그런 불법 행위가 있던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형사처벌이 자, 그러니까 됐나요?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를 불법 개조했다. 철제를 해야 될 것을 철제로 안 하고 천막으로 했다.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형량이 다시 재조정돼야 되는 거잖아. 어쨌든 근데 재판이 대법원까지 끝났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행위로 기소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관련된 행위는 추가적으로 기소를 할 수 있고요. 네.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은 실제로 다른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어서 복역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되는 거지. 그 재판은 다시 또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겁니다. 거죠. 따라서 아직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새로이 발견된다면 그 부분은 복역을 하고 출소했든 현재 복역 중이든 아니면 무죄 판결이 이미 다른 혐의로 선고되었든 간에 별개로 진행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주장해요. 선체가 올라왔어요. 그동안 우리가 알 수 없었고 관심도 못 가졌던 여러 가지 뭐 침몰 원이라든가 이런 게 새롭게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재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재조사를 하고. 그래서 저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나는 필요하다. 그래서 새롭게 기소할 사람들은 새롭게 기소하고 추가 기소할 사람들은 추가 기소하고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게 너무 복잡하고 전문 용어가 많고 몰라요. 그래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새 정부 들어서는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특검 상설특검이라고 제2특조위에 같이 연계돼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그리고 원래 저희가 이제 특별법 제정할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달라고 그랬죠. 압수수색과 체포구속을 하지 않으면은 또 조사를 할 수 없고 또 수사를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달라고 그랬는데 정부가 굳고 반대하고 안 줬죠. 예. 대신 특검을 해주기로 했어요. 약속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자료 조사한 거는 조사뿐이 안 돼요. 수사를 못 했어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가 특검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조위 관계 종료하고 지금까지 특검 안 해주고 있어요. 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김 거예요. 아빠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 지금 그 가족 대책위에서 각 당 대선 후보들이 결정되잖아. 공개 질의를 하는 거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 한번 공개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이렇게 상설특검법 따르면은 이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이제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 첫 번째고 그렇죠. 두 번째가 국회죠. 법무부 네. 장관이 이해충돌이나 그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정부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거 뭐 정부 교체해서 해야 되는 새 거죠.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 부분은 뭐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서 특히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서 하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특검도 박영수 특검이 어떨까? 이번에 잘했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아니더라도 박영수 특검 같은 이렇게 화끈하게. 박영수 특검 법무부 장관 하라 그래요. 아 그래?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 자, 아빠 찬성? 찬성입니다. 저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세월호의 선체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세월호를. 나 근데 이게 뭐 논란이 된다 이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당연히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저는- 보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세월호 선체를 영구 보존하고 싶어요. 예. 왜 보존하고 싶냐면은 4.16 참사와 4월 16일 이전과 이유를 달라야 된다고 우리는 항상 얘기를 그럼요. 하잖아요. 네. 안전한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면은 뭐 10시간 안전교육 받아봤자 그냥 그때뿐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이 선체를 영구 보존하면은 이제 한 번씩 와서 보기만 해도 그럼요. 산 교육장이 됩니다. 이보다 더 산 교육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싶은데 근데 너무 슬플 것 같아. 슬퍼도 아니, 그래도. 예. 아프더라도 그만큼 우리가 그럼. 배워가는 게 있잖아요. 아니 독일이 아우슈비츠 여기 네. 지금 저희 유가족들 거의 똑같은 그래요. 거지. 지금 보존하는 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보존해서 이 역사의 교육, 안전교육 현장으로 만들자. 세월호를 어디다 갖다 놓기를 원해요? 저희야 뭐 안산에 갖다 놓으면 좋은데 안산까지 올 수가 있나요, 그게. 뭐 그치 너무 크지. 정권이 바뀌어서 안산 제부도에 갖다 주신다면 146m야? 146m, 높이 22m.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근데 그 의지만 있으면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배 만들었는데 옮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뭐라도 다 진도에 이번에 제가 갔었잖아요. 진도 어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왜 세월호 배 2장 다 해놓고 우리 진도에 안 놓고 목포로 가져가냐고. 왜냐하면 또 영구 보존해서 거기가 팽목항이라는 게 3년 동안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그래서 목포 팽목항에 가면은 진짜 많은 세월호 리본에 사진에 막 굉장히 그 아픔을 상징하는 것들이 굉장히 기록물들이 많이 있어요. 왜 굳이 그 팽목하대 안 해주고 목포로 가냐고 그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건지니까. 목포 신앙이 그 굉장히 이렇게 튼튼하게 예. 돼 있대요. 기반 시설? 기반 네. 시설이. 그래서 이게 워낙 무겁고 이게 몇 톤이야 이게. 8,500톤. 8,500 막 이렇게 되니까 잘못하면 이게 사고 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목포 신앙으로 갔다. 아, 근데 보존은 정말 팽목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네요. 보전은 네. 팽목항에 해줬으면 하더라고 그분들도. 그러면 그 관광지도 되고 네. 국민들도 학생들도 교육장에서 많이 이제 단체로 갈 그러니까 것이다. 3년 동안 그분들 네. 고통받았으니까 그걸로 네. 그 역사 거의 좀 지역이 살아난다는 건 그럴 좋은 수도 의미인 있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아버님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교육, 안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었잖아요. 예. 예전에 2014년에 그게 그 세월호 진상 규명법이라고 약칭을 해놨습니다만 정식 명칭이 이렇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거든요. 결국은 이 참사가 정말 굉장히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결국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 이제 희생자들의 어떤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 이름도 이런 게 만든 것이고 지금 아버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좀 제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아직도
세월호에 대해서 막말하는 인간들이 뭐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치인들 볼 때 그 피해의 최대 피해자가 유민 아빠야. 그렇죠. 유민 아빠 그때 얘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유민 아빠 이제 따라가지고 단식을 했잖아요. 근데 건너편에서 동아일보사 네. 거기서 어버이연합이 집회를 해. 치킨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고 폭식 투쟁할 때. 그때 내가 단식 한참 하고 있을 때거든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쌍욕을 하면서 와 그러고 그 집회 끝나면 그 할아버지들이 와요. 그리고 막 덤벼. 나 단식하고 있는데 막 욕하고. 나도 그 정도였는데 유인 아빠는 그 막 댓글 이런 걸로 있잖아.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다 진상이 밝혀져야 돼. 처벌해야 되고. 유인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저의 억울한 거 좀 꼭 풀고 싶어요. 그때 이제 김영환 수첩이 발견됐죠. 여기 전 민정수석. 김영환 수첩에서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제가 단식을 멈추고 중단하고 동부병원에 딱 실려간 날 동부병원 국정원에서 사람이 와서 사찰을 해가요. 김영호라는 사람 어떻게 알게 됐냐, 이보라 선생님 누구냐, 막 이런 사찰을 해요. 네. 그와 동시에 우리 시골에도 또 이상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그게 이제 이장이 와서 너 몇 살이고 어디 뭐 학교 어디 다녀 이런 거 물어보더라. 그게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거 22일 날 8월 20일 내가 병원에 실려가자마자 유민 아빠를 나쁜 놈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국정원에다가 우리가 왜 사찰했냐니까 그런 적 없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김영환 수첩에서 그게 나왔어요. 22일 날. 제 고향 누구 또 어머니 계시고 형 하나 큰형 계시고 아주 자세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또 동부병원에서 내가 누워있을 때 맥박, 혈당, 뭐 혈압, 이거 정상 뭐 별게 다 적혀 있는 거야. 사찰이 다 들어갔던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23일 날 대대적으로 보수단체가 동아일보사에서 이제 피켓 들고 프랑카드 들고 그날부터 이제 시위가 들어가요. 집회가. 그게 8월 23일. 23일? 네. 날짜가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정부에서 김영호 여기 나쁜 아빠 또 아빠 자격 논란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렇죠. 네. 그게 TV조선에서 최초로 방송이 되면서 시작이 돼요. 이게. 딸한테 별로 관심도 없었으면서 뭐 네. 정치적 혹은 돈 때문에 저런다 10년 이렇게. 동안 양육비 200만 원뿐이 안 줬다. 그렇죠. 예. 10년 동안 얼굴도 안 보다가 갑자기 돈 때문에 돈 받을 예. 보상금 받을 나타났다. 또 강성노조, 금속노조 선동꾼이다. 민주노총, 예. 뭐 시위꾼이다. 이제 귀족 여기 스포츠 3만 원짜리 들어가는 거 뭐 200만 원씩 월 200만 원 쓴다 막 이런 얘기를 국궁인가? 국궁을 하는데 막 이런 유언비를 그날부터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일베와 댓글 부대는 제가 글 하나 올리면은 계속 그걸로 지금까지 막 해요. 지금까지. 그게 저는 굉장히 지금도 막 힘들고 진짜 육체적으로 힘든 건 다 참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정신적으로 진짜 육체적으로 굶고 죽을 정도 사경을 헤매고 그렇게 아파도 참을 수 있는데 이 정신적인 건 너무 고통스러워 못 참겠어요. 그 자식 잃은 사람한테 할 소리야 그것들이 그게 진짜. 나는 유민 아빠랑 이제 가까이 지냈잖아요. 지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전형적인 순박한 그냥 전형적인 좋은 아저씨야. 네. 근데 막 댓글로 보면 무슨 사상 교육을 받은 북한 간첩처럼 막 묘사를 해. 빨갱이의 막 화신처럼. 근데 이제 아까도 우리 유민 아빠랑 얘기하는데 유민 아빠가 옆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배가 고파서 단식을 해서 힘든 게 아니고 거기에다 막 음해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유민이를 놓고 또 못할 짓을 또 많이 했어요. 내 입으로는 말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음해 뭐 거짓말이 계속되면 일반 국민들도 처음에는 말도 안 하다가 계속되면 이렇게 되거든. 네. 네. 댓글에다가 제 댓글에 이제 그런 거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맞아요, 아버님? 그렇지. 이렇게 물어봐요. 참 같이 힘내세요 하던 하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예. 아버님 저거 사실이에요? 아니죠?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아픈 거죠. 예.
무섭다는 거예요. 언론도 책임이지만 저는 이제 책임 있는 여당 정치인들이 엊그저께 홍준표 씨가 그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제가 다른 종편에 가서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해난 사고랑 똑같다. 뭐가 다르냐. 자기 부모 형제가 자기 자식 사고 당해서 그 얘기를 할까요? 정치에도 물론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 정치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정치에도 금도가 있고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자기 새끼 거기가 있으면 그런 얘기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그 어버이는 막 방송하는 거 막 단식할 때 들으면 뭐 시체팔이 이런 말은 그냥 보통 그냥 했던 말이야. 시체팔이 한다고 그러고. 아니, 그리고 그 자식 죽은 거 왜 죽었는지 이유를 밝혀달라고 그 유가족들이 단식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폭식 투쟁하고 치킨 먹고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이냐. 근데 그게 그때는 마치 무슨 찬반의 의견처럼 양비론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지금도 그게 진실을 몰라주고 외면당할 때 그렇게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여기 다 뭐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지만 아니 그 국회의원 그 막말하는 국회의원들도 다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을 상상만 해도 어떻게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나서고 있으니까 참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런 막말을 했거든요. 또 언론을 이용해서 또 폄훼 보도하고 왜곡 보도하고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든지 세월호 인양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걸 보도하지 않고 계속 주구장창 보상 얼마만 언론이 내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도둑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월에 관심 없는 일베나 댓글 부대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돈으로만 우리를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도 본인의 자식이 이렇게 좀 병상에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김영한 그 수첩에 보면 업무일지에 보면 김기춘 실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세월호를 인양하게 되면 정치적 부담이 되니까 X. 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냥.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유정자라고 앉아 있으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겠어요. 네, 세월호 문제는 뭐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세월호는 뭐 아직 끝나지 않은 거니까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 DNA 전부 다 해놨죠. 검사를 다 해놓고 아이들이 올라오면은 뭐 우리 유민이 같은 경우도 명찰 있고 학생증 다 걸고 얼굴이 하나도 뭐 상한 게 없어서 깨끗해요. 유민이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도 안 보내줘요. DNA 검사 확실하게 100% 하고 보내주겠다 해서 하루가 걸려 24시간. 24시간 걸리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뼈 조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뼈들이 엉켜 있을 가능성도 많고. 높죠. 왜냐하면 2014년도 10월에 황지연이가 마지막 295번째로 이제 수습해서 인양이 돼서 왔는데 이 아이가 몸이 이렇게 우리처럼 생각해서 몸이 퉁퉁 불어 있는 게 아니라 또 성한 게 아니에요. 건질 수가 없어요. 부서져 가지고. 그래서 마대로 이렇게 감싸 가지고 올려왔던 아이거든요. 지금 보면 3년이에요. 그 후로 2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뼈가 물살이 흘려서 다 벌써 나는 왔다 갔다 할 거라. 뼈마디가 해체됐다고 봐야 되는 증상이 다 분리가 됐을 때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 해양수산부의 그 세월호 인양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또 이철조 그 추진단장이 오늘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당연히 이제 그 신원 확인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연구팀 6명이 팽목항으로 오고 있다. 지금은 이제 도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착해서 업무를 개시하는데 이제 유전자 검사는 대검 찰청하고 국과수가 이제 협력해서 진행할 것이고 소요 시간이 약 2에서 3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보통 2, 3일이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제 그 미수습자 유골은 이제 목포로 옮기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그 기자들이 하자, 그 장소는 이제 국과수가 와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그 한참 전에 이제 미수습자 가족들의 DNA를 이제 수집을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면서, 실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실물을 보면서 하는 작업 외에는 다 준비해놨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발 이제 그 추진단장의 이야기대로 좀 하루속히
좀 신원이 확인되어야 되겠고, 근데 신원 확인이 이게 그 미수습자의 어떤 그 유해 일부가 유골이 발견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수개월 동안도 조금씩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런 예. 경우에는 정말 글쎄요, 원인 조사와 이제 미수습자 유해의 수습 과정에서 어느 것에 우선을 둘 것인가라는 또 애매하고 그렇죠. 정말 안타깝고 슬픈 문제가 야기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뭐 유족들 그 미수습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배가 이제 떠올랐기 때문에 빨리 내 아이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조사받는 날 22일 날 꼭 날짜가 맞췄을까 그렇게 맞았을까 맞아 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네이버 인터넷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박근혜 조사했으니까 그날 계속 시끄러워하잖아요. 며칠 동안 너무 조용하고 세월호 얘기가 전면을 다 차지했다는 거 뭐 이런 뉴스 봤을 때 그리고 세월호 언제부터 이 조사 계획서가 나왔는지 그 의심들을 물어봤어요. 변호사님한테 그랬더니 이게 계획서가 인양하겠다 계획서가 나온 게 3월 초였대요. 그러면 또 박근혜가 이제 조사 받는 시기에 맞춰서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조 변호사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그 세월호 인양이 작년 여름에 인양한다고 상하이 셀비지에서 그렇죠. 또 해수부에서 얘기했죠. 네. 그게 계속 9월, 10월, 12월로 미뤄지면서 이제 이렇게 넘어왔는데 국민들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부러 안 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유야 많겠죠. 본인들이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하지만 자기 자식이 거기 그렇게 있다면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안 했겠죠. 올렸겠을까요? 네. 방송에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분들한테 제가 비판의 일가를 날리는 이유가 자기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3년 동안 어쨌든 언론도 되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꼴보기 되게 싫은데요. 이때까지는 되게 방치하고 박 대통령 얼굴 눈치 보면서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예. 눈치 보면서 보도 안 하다가 탄핵되니까 이제 막 서로 앞다퉈 관심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세월호는 3년 동안 바다에 있었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얄밉습니다. 좀. 정 의원님 모든 국민들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태를 보면. 근데 또 저 분석이 맞을 수도 있는 게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는 동안에 그 청와대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김재원 같은 경우에 세월호 끌어올리는 거 뭐 세금 낭비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당의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유민 아빠 나와 계신 앞에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가슴에 묻어라 그냥 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냐 이런 말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종합해 보면 정부에서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고 조직적으로 방기하고 방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박근혜가 탄핵되니까 세월호가 인양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 인용 즉시 5시간 만에 세월호 인양 계획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헌재 탄핵 인용이 선체 인양의 조건이었냐, 기본 전제였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지금 3년 동안 초동 대응을 안 했어. 맹골 수도에서요. 맹골 수도에서 그 유속이 빠른 데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건져 올렸어요 배를. 근데 거기서 반잠수식 선반에 올려놨는데 거기서 유골이 발견됐어. 예. 그러면 올릴 때 엄청나게 또 빠져나갈 수도 그럴 수 있었다는 있죠.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조대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1년 8개월 동안 무방비로 펜스를 안 쳤어. 아니 그러니까 그 후에 치면 뭐 하냐고. 안 친 것보다는 낫겠지만. 네. 법적인 이야기도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월 21일에 시행된 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게 그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제 그 업무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업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회의 업무. 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세월호의 선체조사. 이거 해야죠. 또 두 번째가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 점검이에요. 예. 또 세 번째가 미수습자의 수습, 또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에 대한 점검이거든요. 이거를 하려면은 이미 인양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예. 그다음에 선체조사위원회가 인양 작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점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양 작업이 다 된 다음에 아직도 이제 이 상황에서도 구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법을 만들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 법의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다. 게다가 아직도 이제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유골의 일부가 발견되었고 이게 추정컨대 뭔가 인양 과정에서의 어떤 그 부실한 작업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게 유가족들 또 미수습자 가족분들의 희생자 가족분들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사실 법을 좀 더 빨리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선체조사위원단 얘기하고 또 뭐 미수습자 가족들과 유족들 간에 뭐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문제는 이따가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미수습자의 이제 유골들이. 그런데 그 아까 손변 말처럼 이게 그냥 하나의 사체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러면 대조 작업, 확인 작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누구의 뼈인지. 이거 어느 정도 지금 걸린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진도 실내체육관에 있을 때 DNA 검사를 시작을 했었어요. 예. 그 동기가 뭐였냐면은 어느 학생을 찾았는데 이름표를 달고 왔어요. 아이가. 그래서 무조건 싣고 가서 부모님이랑 장례 절차까지 갔어요. 예. 갔다가 이름표 딱 보고 이제 얼굴 보니까 아니야. 주머니에 뒷쯤에 또 하나 이름표가 있는 거야. 그 얘가 친구 거라 걸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또 내려왔어요. 목포까지. 아, 그래서 그때부터 DNA 내 아이 얼굴을 알더라도 무조건 DNA 검사를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님으로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예, 유민 아빠 김영호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월호 희생자 유민이 아빠 김영호입니다. 예. TV에서 그 매번 그 조체한 모습, 수염 이렇게 많이 난 모습, 또 바짝 말라 있는 모습만 보다가 직접 이렇게 또 뵈니까 굉장히 이제 건강은 완전히 돌아오신 것 같아요. 네, 괜찮죠?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예. 근데 회복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회복되는데 지금 시력이 좀 나빠진 거 아, 시력. 아직 안 돌아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억력 같은 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기억력 같은 거는. 그리고 이제 기력이 이제 여자 몸처럼 돼 있다는 거. 그래요? 예. 아직 뭐지 그거? 옛날에는 운동하고 막 해가지고 여기인데 한 이틀 3일 좀 힘들게 어디 동구차도 가서 이번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피로가 안 풀린다고요. 보통 한 이틀 잘 때도 있고 계속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뭐 모든 국민들이 같이 느꼈을 텐데 세월호가 이제 3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다들 처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마 근데 우리보다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고 또 슬픔도 더 컸을 것 같은데 세월호가 떠오르는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처음에 이제 해역에 딱 도착했어요. 아침 7시에 한 50분경 됐을 거예요. 도착해서 딱 본 다음 그 상황이. 근데 수면 위로 올라올 때가 4시였고 7시 반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죠. 저 안에서 또 유민이가 마지막 생을 했던 곳이고 그런데 처참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슬프면서도 어떻게 보면 기뻐해야 될 건지 그러면서 정부가 원망스러웠어요. 참 허무하고 이렇게 빨리 인양할 걸 왜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게 그렇죠. 했는지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 유족분들 언론과 인터뷰한 거 보니까 세월호 떠오르는 모습 보면서 기쁘지만 참담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뭐 정말 딱 맞는. 어떤 심정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제일 괴롭대요. 그러니까 예. 유가족들이. 안 그렇겠어요. 예. 근데 저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아니 이렇게 쉽게 올릴 걸 어떻게 보면 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저는 이번에 그 세월호 그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대한민국 언론이 언제부터 세월호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지? 뭐 종편 뭐 연합뉴스 뭐 ITN MBC 뭐 온통 세월호 얘기만 하더라고요. 아니 왜 진작에 좀 관심을 가져주지 이제 와서 저럴까? 이것도 박 대통령의 뭐 수사 탄핵과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유가족이니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예. 계속 왜곡하고 음해하고 폄훼하고 비하했기 때문에 왜 뭐 했냐는 거지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으면 세월호가 올라왔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심이에요. 예. 자, 그리고 손 변호사 오늘 오후에 막 속보가 떴어요. 네. 그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그렇습니다. 유골이 발견됐다. 네. 지금
8시 정각인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크기가 참 이런 말씀드리기 저도 예. 죄송스럽습니다만 4에서 16cm 가량 되는 그 6조각이 발견되었다. 6월 그렇습니다. 예. 네, 발견되었는데 이게 그 희생자 한 명의 어떤 그 유골의 그 일부분인지 아니면 여러 명인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뼈가 섞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발견된 장소가 굉장히 좀 논란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그 세월호를 이제 그 반잔 소식 선박에 거치를 했고 예. 그다음에 부양 위로 끌어올렸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세월호 안에 있던 그 해수 바닷물과 펄이 이제 그 함께 빠지는 이제 거죠? 나왔죠. 예. 흘러 나왔는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유실 방지망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희생자들의 어떤 그 유해나 유골 아니면 이제 그 유류품들이 밖으로 이제 그 분실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폭 2.5cm의 그런 유실 방지망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 사이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1cm로 이제 그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세월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동안 세월호가 인양되기 전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유실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양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된 조치를 못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다면 이제 그 인양하는 과정에서 영원히 찾지 못하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네.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뭐 배를 끌어올려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해저에 그 펜스를 쳐서 또 2차로 지금 방지막을 했다고 지금 해수부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사실상 해수부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게요. 그 유족들은 계속 처음부터 요청을 했거든요. 유실 안 되게 신경을 써달라. 그런데 그걸 반영해가지고 그 펜스 친 게 사고 난 뒤 1년 8개월 지난 뒤로 쳤거든요. 1년 8개월이면 계절이 몇 번입니까? 근데 그 뒤로 펜스를 꼼꼼히 쳤다고 하더라도 문제인 것이 지금 사실상 본인들이 완벽하게 지금 인양하고 있다는 그 인양 작업 자체도 사실상 램프 관련된 부분 들어올리면서 알았거든요. 그 부분 열려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로 부실한 사람들이 유가족들한테 유가족들 시신 관련된 부분을 유실 없이 잘 관리하고 이렇게 방지했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믿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8개월 예. 만에 펜스를 치고 그동안은 무방비 상태였던 무방비였죠. 그냥 내버려 그러니까 뒀습니다. 뭐든지 초등 대응이 중요한데 1년 8개월 동안 펜스